2차 대전 말기 미군 비밀 군사작전의 내용이 담긴 OSS의 문서. 그중 넷코 프로젝트는 한반도와 관련된 군사작전이었다. OSS 워싱턴 본부는 잠수함을 타고 한국 연안으로 침투하는 넷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극비 작전인 탓에 대원들의 이름은 A, B, C 등으로 대신되어 있다.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엔 나이가 많은 듯한 B. 한반도 출신인 그는 비행 학교를 나오고 일본과 전쟁을 하려 했었다. 이분은 바로 이초라고 알려져 있는 흥사단원이자 국민의 회원이었던 애국자였습니다. 미국 이름 찰스 리. 그는 5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갖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이분들이 드디어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다 생각을 하고 기꺼이 OSS의 특수 임무에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초. 그는 비행사였다. 대한이 배출한 최초의 비행사. 그들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담대한 독립전쟁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일본과의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 왕궁으로 직접 날아가서 일본 왕궁을 폭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일제의 심장을 폭파하겠다는 대담한 목표. 이 비행 학교의 실체는 무엇일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소도시 프레즈노. 한인 이민사를 연구하는 차만재 교수.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한인 이민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에게 미주 한인 이민사의 중요한 자료가 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에 대한 기사가 실린 당시 지역 신문이다.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 예? 이제 예. 예.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예. 이게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동네에서 알게 된 거라. 윌로우스. 그래가지고 이게 첫 헤드라인입니다. 예? 비행학교는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화제였다. 현지 신문은 비행학교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윌로우스의 한인 비행학교는 어디 있었을까? 당시 신문은 비행학교의 위치에 대한 작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윌로우스. 인구 6,000명의 조그만 시골 도시다. 비행학교를 찾아 윌로우스시의 퀸트 지역을 찾았다. 우리는 한 농가에서 퀸트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집 앞에 오래된 이 건물이 바로 퀸트 학교의 건물이라는 것이다. Let's say 1916, 17, 15, somewhere. That's when they moved it over here. 퀸트 학교의 사무실로 쓰던 이 건물을 학교가 폐교한 후 통째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퀸트 학교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You guys What's heard the about heavy the guy? aviation? Oh, yeah. I've heard about it too. Yeah. Yeah. So it's close to here. Now, was that a Korean situation? Yes. Yes. So how far is it? How far? Which way is it? How far? Yeah. We'll go out there. 2 miles. We'll go out there. 2 2 miles. miles? 2 miles. It's right. It's actually, you see the grove of See trees those over trees there? out there? It's right in there. That's right in there. Right in there. I'll take you over. So still see the airstrip, some sort of like a trace. Well, if you Look use like- your imagination, Use your you can. imagination, Yeah. You could. There's a strip We'll there see if now. we can Whether find it was that the plaque. same strip, I don't know. 마을 주민을 따라 활주로가 있다는 곳을 찾았다. 그곳은 넓은 들판이었다. Obviously, sure, it's around Oh here. yeah, it's We are in the Quint In the area. Quinty. Quint area. 바로 근처에 활주로로 보이는 큰 길이 있었다. 이 길에서 과연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을까? 너비와 길이를 재어보았다. 길의 너비는 약 15m. 그렇다면 길이는 얼마나 될까? 길이는 0.5마일, 약 800m였다. 이 정도면 이륙에 충분한 거리였을까? 학교는 어디 있었을까? 주변에 넓은 지역을 찾았다. 커다란 곡물 창고가 있는 곳에서 표식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이곳이 퀸트 학교가 있던 곳. 여기가 윌로우스의 비행학교가 있었던 역사적인 곳이다. 곡물 창고에 올라서 보니 주변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활주로는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있고 뒤쪽에는 오래된 건물 몇 동이 보인다. 광장처럼 보이는 중앙의 넓은 곳을 지나면 비교적 크게 보이는 창고가 보인다. 이곳은 아마도 비행기의 경납고로 사용됐을 것이다. 2대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너비와 높이. 옆의 건물은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 지금은 잡동사니가 걸려있는 창고지만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목재벽은 이 건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두 칸짜리 이 건물은 강의실로 쓰였을 것이다. 마지막 남은 한 건물로 들어서니 여기는 숙소였다. 비행사를 꿈꾸었던 미주 한인들의 숙소.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이 폐허가 된 이 숙소는 독립운동사에서 커다란 눈길 한번 받지 못한 채 80년간 잠들어 있던 윌로우스 한인 비행학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렇다면 한인 비행학교를 주도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일본과의 전쟁을 공언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노백린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이었던 노백린은 미국 본토를 순회하며 미주 한인들에게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노백린 장군은 미주 한인 사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되찾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 스스로 몸을 던져 피 흘려서 나라를 되찾는 일이다 하면서 독립전쟁론을 설파를 합니다. 여기에 많은 미주 한인들이 정말 가장 절실한 과제인 이 독립전쟁론에 동참하고자 적극 호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백린은 대한제국의 정통 군인으로 한국무관학교의 교관이었으며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노백린 장군의 독립 노선은 급진적인 독립 전쟁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관비 유학생 출신으로 일본 육사를 졸업하셨던 분이시고 망명 이후에도 계속 하와이나 미국에서 또 일본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국무총장으로 활동하셨던 점들을 볼 때 이분은 늘 군인이었고 또 일본과의 독립 전쟁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정부로서의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 맞서 싸울 군대 조직이었고 임시정부는 법령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군 편제를 공포했다. (1919년 11월) 임시정부는 법률 제2호를 통해 임시정부의 군 조직 편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군무부 안에 육군과 해군의 편제,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해군 비행대다. (1920년) 임시정부의 비행대대 구상은 더욱 구체화된다. 임시정부는 3월에 발표된 시정방침을 통해 독립전쟁의 방략을 제시하는데 비행대대의 편성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미국에 있는 청년들로 비행대를 편성해 독립전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임시정부 강요들 사이에 긴밀한 의견 교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무총리 이동휘는 노백린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상전보다 공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행대의 구성에 있어 노백린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비행기 구입과 거사를 언급하며 비행대의 역할에 대한 방향이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백린은 답신을 통해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 서쪽으로 가 외적을 소탕하고 싶다고 밝히며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비행학교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는 미국의 비행학교와는 별도로 비행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비행기 구입의 책임자는 당시 노동 총판이던 안창호였다. 1920년 안창호 일기에는 비행기 구입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는데 비행기의 구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안창호는 비행기 구입과 비행사 고용 문제를 고민했으며 국민당 정부의 비행학교에 한국 학생 파견을 지시하기도 했다. 안창호는 비행기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활동들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서 임시정부에서는 삐라 같은 것을 뿌렸는데 이 삐라를 뿌리기 위해서 비행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비행기를 구입해서 비행대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이것이 비행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상해의 비행기 구입과는 달리 미국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운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비행학교는 비행가 양성사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출범을 하는데 비행학교의 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정을 통해 비행학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립전쟁을 표방한 비행학교의 출연에 대해 일제 역시 관심을 기울이는데 비행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보고와 공중전을 통한 독립전쟁에 대한 언급에 대해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공공연히 일본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원했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공군을 양성하였던 것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는 그래서 타찰을 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USC 대학의 동아시아 도서관. 이곳에는 미주 이민 초기 한인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축적돼 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에 대한 몇 장의 사진들도 이 도서관의 소중한 자료다. 사진에 보이는 두 대의 비행기에는 태극 문양과 KAC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My feeling is more likely to be Air Corps, because from the very beginning there was a patriotic motivation behind the training, and I don't think that they would have regarded it as a club, which implies kind of a hobby. They were doing this for patriotic, practical military reasons, and I think Air Corps would be much more likely. 비행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초기 비행기들이 실물로 전시돼 있다. 링컨 스탠다드 J1. 이 비행기가 윌로우스의 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됐던 비행기다. The military during World War I used two airplanes primarily, the Curtiss Jenny, the JN-4, which was the most popular of the World War I trainer airplanes. But then to back up the Jenny airplane, the Army Air Force had the Standard Aircraft Company build the J1 so that they had plenty of airplanes to train the pilots. So it was a sort of a backup to the JN4. They built about 1,600 of them. 일본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비행수를 배우려는 한인 학생들에게 있어 미군의 훈련용으로 제작된 스탠다드 비행기는 적합한 비행기였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한 전쟁이었다. 하늘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 전쟁이었던 것이다. World War I was the first war in which airplanes were a major factor in the military, and added to that, there was both a surplus of aircraft following the war, and qualified people who could train other pilots in flying airplanes. 미국에 살던 한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실제로 1차 대전이 끝나고 적지 않은 한인 청년들이 독립전쟁의 한 방편으로 미국 각지의 비행학교에 들어가 비행수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레드우드 비행학교도 그 중에 하나였다. But they had decid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have some sort of an air force or some sort of training in flying airplanes so that they could take a modern form of resistance right to Japan. And they had dreams at some point of being able to fly over Japan and bomb Tokyo. 미주 순회 강연을 하던 노백린도 여기에서 비행수를 배우던 젊은 청년들을 만났다.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교관이 되는 이초와 한장호도 바로 레드우드 출신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역사 박물관. 이곳에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소장품이 있다. 그것은 무릎 보호대와 모자, 그리고 가죽 자켓이었다.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지만 보관 상태는 양호했다.
You are right. It is Redwood City. 이 소장품의 주인이라고 보여주는 사진에는 낯이 익은 사람이 있었다. 레드우드 비행학교의 졸업생 한장호였다. 한장호가 입던 비행사 제복. 80년을 견디고 대한민국 비행 역사를 증명하는 소중한 유물이다. It's a piece of information that's the story of one Korean American in California. So that's unusual in its own right. 비행학교 운영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당시 지역신문은 부유한 쌀농업인 김 씨가 땅과 비행기를 제공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는 비행학교의 총재 김종림이다. 당시 34세의 젊은 쌀농업인 김종림. 그는 당시 한인사회 최고의 부자였다. 미주 한인의 역사를 기록한 한 책에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백미대왕. 쌀농사로 대성공을 거둔 그에게 1917년 붙여진 별칭이다. 백미대왕 김종림. 그는 미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였다. 김종림이 거둔 성공은 어느 정도였을까? UC 데이비스 대학의 리처드 김 교수는 1910년대 캘리포니아 한인 쌀농사를 연구하고 있다. The rice king Kim Chung-lim, or he was known as CL Kim, was the most successful Korean rice farmer, and in 1919 he reportedly made $1.2 million in gross income, which was a huge amount in 1919, especially for an Asian immigrant who couldn't even own land. 그가 1년에 벌었다는 120만 달러는 요즘의 가치로 하면 얼마나 되는 돈일까? 인터넷을 통해 옛날 돈의 가치를 요즘의 가치로 계산해 보았다. 1919년 1달러의 가치는 미숙련 노동자 월 임금을 기준으로 41.9달러. 120만 달러를 계산해 보면 무려 5,030만 달러, 약 580억 원에 달하는 돈이다. 당시 보통의 광산 노동자나 농사짓는 한인들이 받는 한 달 월급이 30달러 정도인 것을 볼 때 김종림이 1년에 번 돈은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금액이다. So share basis meant that Korean immigrants would lease the land for, say, 1 year, and they would be responsible for planting the seeds, growing it, harvesting it, and taking it to the mill, at which time then it went entirely into the owner's hands, and the owner would then sell the rice and give maybe 10% of the profits to the farmer. So the farmer was basically renting the land and equipment and water through this share. 김종림은 얼마나 넓은 농지를 임대했을까? 윌로우스시 법원 등기소를 찾았다. 등기소에 남아있는 토지 임대 계약 대장. 우리는 거기에서 김종림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김 CL 1919년 김종림이 맺은 토지 임대 계약은 어떤 것일까? 김종림이 맺은 임대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 문서에 열람을 요청했다. 과연 그는 얼마만큼의 땅을 임대했을까? 베니 크로치가 CL 김등에게 3,564에이커. 그가 1919년부터 3년간 임대한 땅의 넓이다. 3,564에이커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당시 한인들은 1차 대전과 함께 늘어난 쌀 수요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규모로는 단연코 김종림이 최고였다. Really, the presence of Asian immigrants in California in the early 20th century coincided with the rapid growth of agricultural in
the we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so out of that emerged a tenancy structure where landowners actually sought out Asian immigrants to farm their lands because they provided higher cash and share basis in terms of rent. So they were able to make greater profits. And for Asian immigrants, this was one of the few areas that were open to them to obtain a livelihood. And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m to gain some economic autonomy and also to make money. LA 남쪽에 있는 헌팅턴 비치시. 이곳에는 김종님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 Hello. Hello. Welcome.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김종님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자료들은 별로 없었다. 몇 장의 사진과 간단한 기억들 뿐이었다. I just remember my mom saying the house was filled with antiques and that they had several cars, one of them being a Pierce Arrow. You know, Very as expensive a car. very expensive car for its time. 피어스 에로우는 1920년대 차 한 대 가격이 $6,000 수준의 고가 승용차였다. He always was interested in Korea first and then the family second. So, but the whole family accepted that and we knew that he was an important person for Korea. He worked very hard for Korea. 1969년의 신한민보에는 김종님이 살아있을 때 나온 유일한 인물 소개 기사가 실려있다. 이 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김종님의 성품에 대한 평이다. 네,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노백린 장군이 비행 양성소 한번 파일로트 훈련시키자 할 적에 쾌히 오케이 돈 내고서는 저 영구에 한 달에 비행으로 아프레이트 하는데 운영하는데 돈이 3,000불인가 들었어요. 그다음에 상당한 돈이거든 그게. 그 돈을 뭐 지금 1년 한 반 쓴 거로 생각되는데. 사실상 비행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는 모두 김종님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비행기의 구입에서 미국인 교관의 급여에 이르기까지. 당시 한 신문을 통해 김종님이 비행학교에 투자한 돈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06년 20세의 청년 김종님도 다른 초기 한인 이민자처럼 맨주먹 하나로 하와이 땅을 밟았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그는 1908년 본토로 건너온 후 한인 사회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Okay, now this was a Hunsadan. 로스앤젤레스 제퍼슨 거리에는 미주 한인 역사에 있어 중요한 건물들이 몇 개 있다. 도산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의 단소 역시 이 거리에 있다. 안창호의 아들 랄프 안은 미주 한인 역사의 주요 증인이다. 원래 흥사단은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민족 운동단체였다. 미주 한인 사회의 구심점이던 흥사단은 1935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We lived right in the SC campus, and Don and Kim Jong-lim, they lived right down here on Jefferson Street. So we were in the same neighborhood. He was a charter member of the Hunsadan when our father organized the Hunsadan. 김종님은 흥사단의 특별한 회원이었다. 그는 흥사단 창립 당시 함경도를 대표하는 주요 회원이었다. 흥사단의 명부를 보면 김종님은 34번째의 단우였다. 김종님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재미있는 그의 정보가 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농사였다.
LA 제퍼슨가의 도산 안창호 거리에는 그가 주도했던 민족운동단체 대한인 국민회의 본부 건물이 있다. 이제는 미주 한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주 한인의 역사는 독립투쟁의 역사였다. 독립운동의 커다란 인물들이 이곳에서 활동했다. 여기에는 미주 한인 역사를 보여주는 많은 사진 외에 실물로 전시되는 물건도 있는데 바로 윤전기다. 이 윤전기는 대한인 국민회의의 기관지인 신한민보를 찍어내던 바로 그 윤전기다. We had one instrument that was the journalistic attempt to keep the Koreans together. That was the Sinanminbo, the New Korea. That was the publication that kept all the Koreans united that were outside of Korea. 국민회 건물에 있던 그 윤전기는 바로 김종림의 기증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1910년대) 중반 김종림은 쌀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게 쌀 농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은 아니었다. 김종림은 활동함에 있어 안창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창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의했을 정도였다. 농사조차도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상해와 미국 양쪽에서 비행기와 관련된 일이 시작된 것은 그와 긴밀했던 안창호의 관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920년 이 윌로스의 비행학교를 설립할 때도 김종림은 안창호와 충분히 상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상의한 기록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윌로스 비행학교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김종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사단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안창호와 교감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흥사단의 명부를 살펴보면 총재 김종림을 비롯해 한장호, 이초 등 비행학교의 주요 교관과 학생들의 이름이 보인다. (1920년 2월) 이후 비행학교에서는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는 노백린의 독립전쟁론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미주 한인 사회에는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육군 군사학교가 설립된 적이 있어 군사훈련이 학생들에게 낯선 것은 아니었다. 2월에는 이 비행학교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비행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했었지만은 비행기가 준비되지 않았고 또 비행기를 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는 노백린에 의해서 육군에 의한 군사훈련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한노동사회 개진당이 1920년 3월 1일 중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다뉴바시에는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이 모여들었다. 1주년 기념식 참가자로 꽉 차인 다뉴바 한인 장로교회 내부라고 그랬죠. 3.1운동의 1주년 기념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다뉴바시에 모인 한인들은 독립선언서를 읽고 시가 행진을 시작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운 이날의 행진은 수십 대의 차량이 동원된 커다란 행사였다. 이날의 행사는 미국 사회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었다.
이날 행사에 계획된 하이라이트는 바로 비행기의 등장이었다. 원래 계획은 그 시가 행진 바로 후에 비행사 이용선 씨가 비행하면서 그러면서 시가 위를 갖다가 쭉 따라서 비행기가 오기로 돼 있었어요. 이용선. 그 역시 대한이 갖게 된 최초의 비행사 6인이었다. 그러나 그날 비가 많이 내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었다. 활주로가 젖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동경의 1번 천왕에 그 지를 폭격을 하는 것이 가장 첩경일 거다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비행사를 파일로트를 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비행사가 이용선이 온다면 우리가 그 반일 투쟁이 이런 비행기까지 모을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1일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비행학교는 개교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었다. 1920년 7월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다. 비행기가 들어오고 윌로우스 하늘에는 태극 마크가 달린 비행기가 날기 시작했다. 이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독립운동의 시작이었다. 중국이나 시베리아에서는 해낼 수 없는 상해 임시정부의 시선이 여기 윌로우스로 몰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비행수를 연마한 한인 청년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해 가을 비행학교에 위기가 닥쳤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추수를 마치지 못한 채 벼들은 빗물 속에 휩쓸렸고 비행학교의 재정 지원자인 김종림의 사업이 대규모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1920년 가을의 대홍수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대재앙이었다. 백미대왕 김종림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The floods really wiped out Kim Jong-lim. He was only able to harvest a very small percentage of his crop, and so he relied on outside capital to plant the seeds and prepare and to grow the rice. And so he was left in debt after the floods because he had no profit in terms of being able to sell rice. And so some reports indicate that he was up to $600,000 in debt. And so basically he lost his land to creditors. And he did continue farming in the area for maybe 1 or 2 more years, but at a much smaller scale. But he was never able to regain that kind of status he had during the rice boom. 김종림은 재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쌀농사는 이전만큼 그에게 많은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활주로에서 더 이상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 천왕궁을 폭격하겠다는 의지가 끊긴 것은 아니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학생이었던 박희성은 다른 비행학교로 옮겨 비행수를 배웠다. 그는 결국 1921년 국제 비행사 자격증을 땄다. 임시정부는 박희성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사 초급 장교로 임명해 공군 양성의 뜻을 이어간다. 미국 뉴저지, 이곳에는 박희성의 유족들이 산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박희성에게 있어 조카의 가족은 유일한 가족인 셈이다. 그의 국제 항공 면허증도 조카의 손에 있었다. 한 2년 전에 독립기념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 미국에서 그 공군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찾는 이런 운동이 벌어진 쪽에 특히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공군 1호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LA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일본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우뚝 솟은 일본인 무덤 사이에 임시정부의 1호 비행장교 박희성이 잠들어 있다. 그는 영원한 대한의 아들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금년 8월 박희성의 공적을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좋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김 선생이 그러니까 20년대 쌀농사 사업이 망한 김종림은 LA로 이사 왔다. 그렇죠. 1920년대 중반쯤에 오겠습니다. 거의 그 옛날식 그대로 남아. 그러나 그의 독립운동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천직이었던 농사를 지으면서도 수시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여기 계실 때는 동지회관 그때 동지회관 회장도 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독립운동 관계할 때도 여기가 이 집에서 주로 살면서 독립운동 하셨죠. 네. 1942년 김종림은 미국 내의 이승만 지지단체인 동지회의 회장이 된다. 동지회의 회장으로 이승만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이승만은 김종림의 집을 찾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1942년 재미 한인들은 맹호군을 만들어 LA 시가 행진에 나선다. 맹호군 안에는 미국에 있던 모든 한인 단체가 참여했다. 김종림도 동지회를 대표해 행진에 나선다. 이는 모두 조국 독립을 위해 연합국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국방을 후원하고 특히 미군의 대일 항전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미주 한인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이 군사 단체죠. 김종림은 동지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재미한주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참가를 하죠. 그는 오래전부터 독립과 또 비행학교 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독립의 열망을 맹호군에 참여함으로써 같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920년) 윌로우스에 있었던 한인 비행학교에 소중했던 한 걸음 한 걸음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 안에 깊은 발자국으로 새겨져 있다. 조국의 창공을 우리 손으로 찾으려 했던 80년 전에 담대했던 도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공군 역사의 시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육군에 의한 지상 전투 방식에서 벗어난 이 최첨단의 독립운동 방향을 채택한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말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해서 큰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은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 특히 이 국군사에 있어서 공군 창설의 기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LA 총영사관. 이날 김종림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있었다. 1917호 훈장증 고 김종림. 우리는 우리나라 자주 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사실 김종림에 대한 서훈은 2005년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 수여된 훈장이 이제서야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김종림이 서야 할 자리에는 그의 장손이 섰다. 늦었지만 이제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그의 업적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날의 행사는 비행학교의 또 다른 주역
노백린 장군의 손녀가 같이 해 더 뜻깊은 자리였다. Well, very proud of my grandfather and very honor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honoring him this way by presenting the certificate. And, you know, all his hard work, we weren't aware of that, but now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honored him this way, we were extremely proud and appreciative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this. 김종림이 전 재산을 걸고 성공시키려 했던 위대한 도전이 이제야 한국 독립운동사에 특별했던 한 걸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도쿄로 날아가 천황궁을 폭격하려 했던 대한 청년들의 크고 담대한 꿈.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 청년들의 위대한 기상이었다.